자, 그 감세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실 같은 데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문 닫힐 때 빨리 닫히지 말라고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게 일종의 감세기입니다. 감세기는 기본적으로 속도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에서 힘을 발생시키죠. 우리가 진동에서 많이 쓰는 선형 전형 점성 감세라는 거는 속도에 비례해서 힘이 발생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선형 영어로는 linear viscous damper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책의 1회 8 그림 1회 8에 책 잠깐 보면은 이런 실린더에 이렇게 어떤 피스톤이 있어가지고 피스톤이 이쪽으로 실린더가 다 유체로 차 있다. 가운데 피스톤이 있다. 그리고 피스톤에 이렇게 오리피스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피스톤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좌측에 있는 유체가 우측으로 옮겨가겠죠. 그때 그 유체가 결국 그 구멍을 흘러가면서 저항을 발생시키죠. 그 저항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저항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그 감세가 선형 점성 감세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그 물리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게, 그 선형 감세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감세라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선형 점성 감세라는 그 모델이 수학적으로 선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 피지컬한 그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지컬하게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감세를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찰이에요, 마찰. 마찰 현상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마찰 현상은 사실은 가장 실제로 우리 주변에 포퓰러하게 나타나는 감세 현상이긴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면 그게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선형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뭐 이미 미분방정식 배울 때 아마 들어봤겠지만 비선형 미분방정식은 뭐 재수가 조금 풀리지만 일반적으로 안 풀려요. 해석적으로 안 풀려요. 수치적으로는 풀 수 있지만 해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는 것도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꼭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형 점성 감세를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걸 써도 괜찮냐 하는 거죠. 틀리는 걸 써도 괜찮냐, 실제하고 다른 걸 써도 괜찮냐. 같은 어떤 점을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 같은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진동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원 사이클 동안에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감세기가 흡수해 버리느냐, 소모해 버리느냐. 그 특성만 같으면 그게 점성 감세건 마찰 감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형 점성 감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선형 점성 감세를. 그래서 그게 왜 이걸 쓰나 하는 걸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학적인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쓴다 하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할 때 이런 감세 현상을 갖다가 대표해서 선형 점성 감세로 수학적으로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요거를 나타내는 이 어떤 표기로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렇게 여기 댐퍼를 나타내는 감세기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등장하면 이거 감세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일자유도 시스템에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질량 특성과 요게 보존 에너지와 관련된 강성 특성, 그리고 이게 에너지의 소모, 진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돼가지고 진동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거 관련된 이 에너지 소모와 관련된 거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모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형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 동력학에서 배웠지만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 형태에서 비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열로 변환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마찰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면 그게 열로 돼가지고 이게 열 에너지 형태로 변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빠져나가는 그런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소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한다 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방정식 형태가 전 시간에 했지만 요거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x만큼 내려가면 스프링이 위로 잡아당길 테니까 k 곱하기 x만큼 위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위로 잡아당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마이너스 kx. 또 이쪽으로 속도가 x 다트만큼 있으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저쪽에 얘가 cx 다트만큼 속도에 비례해서 힘을 발생시킨다고 그랬죠. 선형 점성 감쇄는. 그래서 이쪽으로 또, 그래서 이쪽에 또 마이너스 cx 닷. 그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cx 닷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런 형태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 감쇄, 요 c 값을, 요거를 감쇄 상수라고 부릅니다. 댐핑 코에피션트,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댐핑 컨스탄트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코에피션트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감쇄상수. 이 값이 아주 작을 경우를 우리가 경감쇄, 라이트 댐핑이라고 하는데 이 경감쇄를 따질 때는 이 질량과 강성과 비교해서 따지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경감쇄가 됐을 때는 C값을 사실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쇄 상수가 아니라 나중에 감쇄 비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감쇄 비라는 거는 이 감쇄 상수와 질량 강성과의 어떤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크더라도 이게 같이 커지면 똑같은 현상이 방정식이 돼 버리니까 얘의 크기는 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금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두 배가 되고 얘가 두 배가 되면 똑같은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의 크기하고 비교해서 얘가 얼마나 크냐, 그거를 이제 감쇄 비라고 해서 나중에 금세 정의를 하게 되는데, 감쇄 비가 보통 0.1보다 작은 경우를 경감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꼭 뭐 0.1보다 작은 게 경감쇄다 하고 어디 뭐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럴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를 갖다가 얘가 댐핑이 아주 작을 때 얘가 이렇게 잡아당겼다 놓으면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서서히 이게 운동이 줄어들어가죠. 서서히 경감쇄일 때. 얘가 감쇄가 너무 크면은 잡아당겼다 놓으면 그냥 한번 출렁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이 댐핑 너무 크면은. 그래서 경감쇄가 아니라 이 감쇄 값이 너무 크면은 금세 댐프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뭐 물리적으로 여러분 직관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하는 강성하고 감쇄, 이렇게 변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질량이 kg이면은 이 강성, 이거는 1m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얘가 발생시키는 힘이 1N이면은 이 K 값은 강성의 그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1m 잡아당겼을 때 1N을 발생합니다. 그 1m per sec로 속도로 했을 때 얘가 1N이 발생하면 얘는 1N 세크 퍼 미터가 되죠. 뉴턴을 갖다가 미터 per sec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인데, 근데 진동에서 항상 이렇게 병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토셔널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놈이 질량이 아니라 관성 모멘트죠. 관성 모멘트. 얘가 관성 모멘트. 디스크가 있을 때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는 뭐 2분의 1 mr 자승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디스크에 여기 이렇게 축이 있어가지고 이 축이 비틀린단 말이죠. 이 비틀린 토셔널 바이브레이션은 그거에 또 맞춰서 이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 가속도를 곱한 거와 이 토셔널 그 강성값에다가 그 세타 값, 세타는
회전한 각도, 세타는 무차원이죠. 일반적으로 라디안이라는 건 무차원 값입니다. 세타는 차원이 없어요. 회전할 때 회전 각도 세타로 하면은 차원이 없습니다. 라디안은 1라디안은 이 원주 방향의 길이를 갖다가 자기의 반경으로 나눈 게 라디안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인데 자기 R로 나누면 이게 2파이 값이 되는 거죠. 2파이가. 그래서 한 바퀴 돌 때 2파이만큼 돌아갔다 하는데 길이를 길이로 나누기 때문에 무차원인 겁니다. 길이를 라디안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각도는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각도는 무차원. 그러니까 K 값은 결국 뭐하고 같다는 얘기냐면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 속도하고 차원이 같아지겠죠. K 곱하기 세타가 관성 모멘트 곱하기 세타 더블 닷하고 같아야 되니까 식이 이게 관성 모멘트 곱하기 세타 더블 닷 플러스 또 C 곱하기 세타 닷 플러스 K 곱하기 세타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 회전 운동 방정식에 똑같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요 앞에 나오는 놈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회전 운동할 때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런 예제들도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때 각각 그런 저게 달라진다. 단위가 하는 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화 운동. 진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의 형태입니다. 진동을 한다 그러면 아까 본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잡아당기면 스프링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얘가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나 하고 해보면 그 변이가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사인 뭐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가 그때 이렇게 진동하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와 관련되는 값이 그렇게 진동을 하죠. 그런 함수를 조화함수라고 하는데 조화함수는 대표적인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주기 동안에 동일한 값이 반복되는 그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타우가 주기면은 xt는 xt 플러스 타우와 같죠. 이게 사인 함수면 사인 t와 사인 t 플러스 타우가 주기면은 같죠. 같아요. 타우가 주기면은 그 함수의 저게 같다. 동일한 운동이 반복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화함수 아니죠. 조화함수 아니지만 주기함수예요.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 같고 여기서의 값과 여기서의 값 같고 타우만큼 시프트 되면 값 계속 같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조화함수는 주기함수의 가장 아주 단순한 형태를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이런 형태가 주기함수죠. A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게 주기함수의 형태예요. A sin 아까 했던 그 스프링 같은 게 매스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이런 운동이 된다. 이런 운동이 된다. 사인 함수로. 그래서 자, 이거를 이게 왜 이런 함수가 되나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돼요. 풀면은 그 미분 방정식의 해가 그 기본계가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 두 개가 구해지죠. 그래서 mx 더블 다 플러스 kx는 0이라는 방정식 풀 때 그거의 기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x 대신에 익스포넨셜 st를 집어넣어 가지고 s 값을 구해서 그 오일러 공식 이용해 가지고 그걸 분리해내면은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울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렇지만 뭐 공업수학 내용을 떠나서라도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운동하면 이게 사인 운동한다 하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물리 시간부터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본격적으로 무슨 뭐 수식을 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x가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한번 시간에서 미분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값은 결국 여기에 2분의 파이를 더한 거하고 같아지고 요거는 여기 마이너스 값이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파이 값을 더한 것과 같아져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변이와 속도와 가속도는 각각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 차이를 가지면서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변이라면은 변이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은 속도는 그거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에 가요. 그리고 가속도는 그거보다 또 2분의 파이만큼 더 앞에 가죠. 속도가 발생해서 가속도가 발생이 있어야 속도가 생기는 거고 가속도가 먼저 가면서 속도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그 속도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변이가 따라오고 그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면서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에서 오메가 값이 결정돼 있으면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t 값이 변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저게 되고, 여기서도 한 가지 뭘 볼 수 있냐면 오메가 값이 1보다 크면은 1라디안 퍼 세크보다 크면은 항상 변이의 그 절대값보다 a보다 오메가 a가 커지고, 그보다 오메가 자승 a가 커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메가가 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1헤르츠는 얼마냐면 1헤르츠는 오메가는 서큘러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큘러 프리퀀시. 그래서 이 오메가 값을 갖다가 2파이로 나눠줘야 1헤르츠가 돼요. 그러니까 2파이 헤르츠가 2파이 라디안을 한 바퀴 돌아야 뭐 1헤르츠잖아요. 1초에 한 바퀴 돌아야 그게 2파이만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1헤르츠예요. 1헤르츠. 그러니까 1라디안 퍼 세크라는 건 1헤르츠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1초에 한 번도 못 도는 거니까 굉장히 천천히 도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케니컬하게 다루는 그런 진동 현상들은 보통 1라디안 퍼 세크보다 대부분 다 커요. 여러분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물론 꼭 크지 않은 놈도 있지만 대부분 큰 예제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어떤 그 센서를 이용해서 저거를 시그널을 픽업을 해보면은 변이 값과 변이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와 가속도의 변화를 보면은 그 매그니튜드가 가속도가 가장 크고, 일반적으로. 왜냐면 오메가 자승으로 되기 때문에 오메가 값이 일반적으로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속도의 진폭이 그 다음으로 크고, 변이 중 진폭이 가장 작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제어 컨트롤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이 피드백 할 때 피드백 개인 값이 속도에 대한 개인 값과 포지션에 대한 개인 값과 이렇게 쓰는데, 포지션 개인하고 속도 개인하고 보면은 그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거를 갖다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한다, 진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다룰 때 우리가 지금 금세 사인 코사인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이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다루게 되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다루는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안 다루고 변이 자체를 갖다 아예 이런 복수함수로 표시를 해버린다. 복수함수로. 그래서 이게 G는 변이라면은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여기서 I는 허수입니다. 허수. I는 허수예요. I 오메가 T. 이렇게 하면은 얘를 갖다가 오일러 공식에서 풀이하면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A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이가 A 사인 오메가 T로 출발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속도는 여기서도 요거의 그 허수 성분, 요걸 또 꺼내서 쓰면 되고, 가속도도 요거의 허수 성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땐 이거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지.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 이거 미분하기 편하잖아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미분하기 편하잖아요. 이거 들고 미분하려고 하면 코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 변하고 사인 코사인 변하면서 이렇게 뭐 튀어나오기, 이게 아주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바뀌니까. 그런데 익스포넨셜로 하면은 그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복수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진동 현상을 갖다 분석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구나.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피지컬하게 내가 이걸 쓰든지, 변이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쓰면은, 내가 실수를 쓰면은 속도 쓸 때도 실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가속도도 실수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허수를 쓰면은 속도할 때도 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속도 할 때도 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수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이런 그 진동현상을 갖다가 뭐 수식을 갖다 풀거나 이럴 때 이걸 종종 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여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 시간에 뭐 좀 배웠던 용어들이
이게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평균값, 평균은 뭐 그 구간,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 정해진 어떤 시간 t, 라지 t에 대해서 그 시간 자체를 적분한 다음에 그 t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평균이죠, 보통.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xt 대신에 x 제곱을 쓰면은 이걸 갖다 민 스퀘어 밸류라고 그러죠. 민 스퀘어. 이게 제곱이 돼 보니까 스퀘어, 민 스퀘어 밸류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ms 이렇게 붙이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겁니다. 통계에서 많이 나오죠. 이거를 루트를 취한 거를 루트 민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값은 요거를 또 제곱을 루트를 취한 그런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게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게 데시벨이라는 거. 평상시 생활 속에서 데시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소음 지수가 뭐 65데시벨 뭐 이렇게 간판 같은 데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데시벨이 뭐냐 하는 거죠. 데시벨은 이렇게 원래 정의 자체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데시벨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운동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진동 현상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파워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파워 이걸 따져주는 건데 이 파워비가 2배가 되면은 P1이 P2의 2배다. 파워가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10 로그 P2분의 P1이면 여기 2배가 되면 2죠. 10 로그 2는 0.3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거의 0.3 곱하기 10 하면 3이 돼요. 그래서 3데시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워가 3데시벨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이 공기에서 원래 62데시벨이었는데 65데시벨이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기가 떨리는 이 파워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배가. 공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배가. 그래서 3데시벨이라는 거는 에너지 준위로 보면 에너지 관점에서 2배, 3데시벨이 높아졌다는 건 2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데시벨이 되면 2배 이렇게 돼가지고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데시벨에서 60데시벨 된다는 의미하고 60데시벨에서 50데시벨 된다는 의미는 10데시벨 차이지만 그게 에너지가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70데시벨이다 소음이 그럼 무지하게 시끄러운 거예요. 70데시벨. 근데 30에서 한 40데시벨이다 그러면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정의를 했냐 도대체 왜 우리 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귀가 넓은 영역에 저걸 갖다가 주파수를 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정의를 쓰는 거다. 그래서 얘가 파워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까 속도가 파워라 그러면 이 속도가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죠. 속도의 제곱이 에너지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속도의 제곱에 a 값이 a 제곱이 돼 버리니까 이 변위의 제곱에 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변위의 진폭이 P1일 때 변위의 진폭이 X1이고 P2일 때 변위의 진폭이 X2라면은 이거의 제곱한 게 얘하고 이거 같아지죠. 그런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데시벨이 이렇게 원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데시벨을 정해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어디다 정했냐면 여기 나오는 대로 20 마이크로파스칼의 그 음압 1파스칼이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에 1뉴턴이 가해졌을 때 그 압력을 1파스칼이에요.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 의 진폭에 해당하는 게 우리 귀에 이렇게 전달될 때 그때를 기준으로
그거를 0데시벨이라 하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0데시벨이라고, 그거는 거의 공기 운동이 없는 거니까, 소리의 떨림이 10의 마이너스 6승 파스칼 정도가 전달된다면 거의 없는 거니까 그걸 0으로 놓자. 거기서부터 0으로 놓고 모든 그 소리의 그 어떤 그 소음 그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서 일반적으로 절대값으로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조용한 절에 들어갔다. 가지고 뭐 아주 조용하다. 산속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 나는 저게 여기 나오는 대로 뭐 10데시벨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조용하다. 산에 들어가다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10데시벨이에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30에서 40 정도 되면 굉장히 조용한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30에서 40 정도 되는 환경 속에서 뭘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에요. 60데시벨 정도까지도 그런 데도 괜찮아요. 근데 60에서 70으로 올라갈 때 그게 확 사람이 굉장히 시끄럽게 느낍니다. 70. 뭐 80 이렇게 하면 뭐 무지하게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을 할 때 80데시벨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귀에 고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커지는 겁니다. 대략 그 정도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등장하는 이 그래프 중에 노모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노모그래프. 이 노모그래프는 조화운동을 할 때 어떤 진동이 조화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변이속도, 가속도 이거와 그 주파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한 평면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 방식인데 이 노모그래프가 여러분 교재에 그 5장 1절에 노모그래프 그림이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거기 보면 노모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은 프리퀀시고 세로축은 속도예요. 속도. 근데 프리퀀시와 속도가 결정되면은 프리퀀시와 속도가 결정되면 변이도 결정되고 가속도 결정돼요. 왜? 하나의 조화 운동을 할 때 변이가 A 사인 오메가 t라고 그러면 속도는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변이가 결정되고 프리퀀시가 결정되면 오메가 A가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의 진폭이 결정되죠. 또 한 번 미분하면 오메가 자승 A가 돼버리니까 역시 가속도의 크기도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둘만 결정이 되면은 변이 속도, 가속도, 프리퀀시 중에서 둘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가로축으로는 프리퀀시, 세로축으로는 속도를 표시해 놨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지점에서의 변이가 얼마고 속도가 얼마다, 이제 가속도가 얼마다도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걸 보면은 하나는 이 속도와 그 프리퀀시에 다 비례해서 증가하는 선이 있고, 다 비례해서 증가하는 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이 속도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게 속도선이고 이게 변이선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적이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적이 있다. 그게 왜 그렇게 될까? 그게 하나는 변이고 하나는 가속도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이해하려면은 요 관계식을 잘 보면 돼요. 이게 변이에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말이죠.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이게 속도의 로그 빼기 프리퀀시의 로그 값이 되잖아요. 그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노모그래프는. 그래서 로그 값이 변이의 로그 값은 속도의 로그 값에서 프리퀀시 로그 값을 뺀 값이 된. 그래서 이걸 라지 x라고 놓으면 라지 x는 그러니까 로그 x를 갖다 라지 x라고 놓고 로그 v를 라지 v라고 놓고 로그 오메가를 라지 오메가로 놓으면은 라지 x는 v 마이너스 라지 오메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 관계식에서 바로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속도와 이 속도
프리퀀시 관계를 보면 이거 로그 취하면 여기 로그 오메가 V가 되니까 로그 오메가 V는 로그 오메가 플러스 로그 V죠. 그래서 요 로그 A를 스몰 a를 라지 A라고 하면 라지 A는 라지 오메가 플러스 라지 V가 되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그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생각을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스스로 그거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지만 생각이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진동방정식은 이렇게 상계수 2개 미방이 됩니다. 왜? m값이나 질량값이나 감쇄상수값이나 강성값이 전부 다 컨스탄트 값으로 보통 진동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동계, 여러분이 배우는 진동계에서는 m값, c값, k값이 다 컨스탄트하게 주어져요. c값이나 k값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시간의 함수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여기서는 안 배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mck 값이 일정한 컨스탄트하게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자율,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율계라고 하고, 걔가 그 컨스탄트하지 않은 그런 뭐 시간의 함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넌 오토노머스 시스템에서 비자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자율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루질 않아요. 비자율계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걸 또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대학원 과정 정도 가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M으로 CK를 나눴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C가 0인 경우죠. 이거는 속도 텀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런 걸 갖다가 무감쇄 진동계가 되는, 무감쇄, 감쇄가 없는, C가 없으니까 무감쇄 진동계라고 얘기를 하죠. 무감쇄 진동계일 경우에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공업수학의 1에서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배웠죠. 이거 그리고 이런 2개 미분 방정식은 초기 조건 2개 갖는다 하는 거 배웠어요. 초기 조건 2개 갖는다.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는 제차 방정식이니까 제차 방정식 요거에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 해를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다 대입해서 요 방정식, 요걸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해서 S 값을 구하면 S가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2i, 하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i가 두 개의 기본계라고 했어요. 근데 익스포넨셜 2i나 마이너스 2i를 갖다가 코사인 2it, 사인 2it 이렇게, 자, 코사인 2t, 사인 2t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게. 그래서 요런 두 개, 사인 2t와 코사인 2t 두 개가 기본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배웠으면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EIT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IT 이렇게 두 개 기본계라는 말하고 사인 ET, 코사인 ET가 두 개 기본계라는 게 서로 같다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업수학 책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쫓아와야 돼요. 공업수학을 여기서 다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공업수학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배운 걸. 그래서 여러분이 저학년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고학년 가면서 계속 모르는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학업을 그만두자. 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 베이스를 단단히 해놓은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지만 베이스가 흔들흔들 하는 사람은 조금 가다가 더 이상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단계에 금세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금세. 그래서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우는 것도 대부분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다 베이스들이에요. 근데 학부 때 배우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저학년 때 배웠던 동력학, 재료역학, 뭐 유체역학, 연력학 이게 베이스들이에요. 그거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이제 수학도 공업수학 1, 2 이게 베이스들인데 안 해놓고 여기 와서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몇 배 시간이 걸려요. 몇 배 시간이. 시간이. 자, 공업수학 다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초기 조건을 여기다가 요게 기본계 두 개죠. 여기에 재차 방정식은 요 기본계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된다 하고 배웠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뭔가 항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면 이게 강제진동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비재차항이죠. 비재차항이 있으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특혜가 또 필요하죠.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있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 조건 x는 0, 여기다가 x는 0, t 0 집어넣으면은 사인 없어지고 코사인만 남으니까 b. 그래서 1 여기 나온 거죠. 요걸 한번 미분해서 속도 얻은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그게 0이 된다는 것에 a는 0 이렇게 나와서 a, b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업수학 때 배웠던 아주 간단한 풀입니다. 아주 간단한 풀이. 근데 보통 진동에서 다루는 수학 정도는 이 정도에 상계수 이계미방 다루지. 물론 특혜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되죠. 강제진동 문제를 해야 되니까. 무슨 여러분이 베셀화 함수나 이런 거는 바로 그 상수값들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값들이었다. 베셀 함수나 르잔드르 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상계수 이계미방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거 안 다룹니다. 다 상계수 이계미방만 다뤄요. 뭐 여기 그래 우리가 보통 일반 조화함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표시하느냐?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돼. 이런 형태가 돼버려요. 이런 형태. 왜? sin A 플러스 B는 sin A, 코사인 A, 코사인 A, sin A, 코사인 B, 코사인 A, sin B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파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요 CD가 A 코사인 파이, 요거는 D가 A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요 두 개 기본계잖아요. 기본계. 그래서 이 형태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표현한다 이거지. 진동 운동 표시할 때. 그래서 요게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금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세 다뤘던 노모그래프. 그래서 주파수가 4Hz인데서 최대 속도가 200mps였다. 그때 최대 가속도와 최대 변위를 구해라. 둘 중에 4개 중에 2개만 결정되면 나머지 결정된다고 그랬죠. 이게 2개가 결정됐단 말이에요. 주파수 오메가는 이게 4Hz라는 거는 4Hz 곱하기 4Hz는 1Hz가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고 그랬죠. 2파이를 곱하면 8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4Hz는 오메가로 따지면. 그다음에 Vmax가 이게 V는 A 오메가인데 이게 200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알고 A 오메가 하니까 A 값 아는 거죠. 라지 A 값. 라지 A 값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 값은 여기 오메가 분의 Vmax 해가지고 금세 구해지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A 오메가 자승이잖아요. A 오메가 자승. 또 A 값 알고 오메가 값 아니까 A 오메가 자승. A 값도 가속도의 스몰 A 값, 가속도의 맥시멈 값도 금세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감쇄진동계에서 이 C가 들어가는 진동계를 감쇄진동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댐핑 값이 0이 아니면 감쇄진동계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정식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강제진동으로 FT로 이렇게 힘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힘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 흔들어주는 힘이 오른쪽에 나타나죠. 이 방정식이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 풀려면 요거의 재차 방정식 플러스 요거에 의한 비재차 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혜 파티큘러 솔루션을 같이 구해서 두 개를 더해야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죠. 일반 애를 구할 수 있다 하고 여러분이 배웠어요. 자, 그걸 푸는 겁니다. 자, 이거 풀 때 먼저 요거의 재차 방정식을 먼저 풀죠. 재차 방정식 요거 풀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ST 이렇게 놓고 푼다 하고 여러분이 저기서 배웠죠. 아까 C가 없을 때는 요게 S 값을 구하기 쉬웠지만 여기 있으면 요거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2차 방정식에 요거에 S에 대한 2차 방정식 해가 2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2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해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진동의 특성이 달라져요.
자, 이 안에 있는 놈이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은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FT가 없을 때 말이죠. FT가 없을 때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감세 있고 강성이 있으면 얘가 점점 운동이 줄어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ST라고 했을 때 이 X 값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S는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S 값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일반 진동이라는 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증가할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금세 알 수 있는 게 S1과 S2가 둘 다 실수가 된다면은 S1, S2는 둘 다 마이너스 값이다. 그걸 갖다 물리적으로 금세 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따져보면 여기 두 개가 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값이 요 안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값이 요 안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더 해봐야 요게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물론 둘 다 마이너스는 더구나 마이너스고. 자, 그래서 항상 둘 다 실근이 됐을 때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솔루션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반애가. 그래서 얘는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진동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안 하고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즉 요 조건 요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가 된다는 요 조건에서 이런 솔루션을 갖게 되는데 요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이 시스템을 오버댐프트 시스템, 과감세가 되는 거죠. 과감세. 그러니까 오버댐프트, 감세가 너무 세서 이거는 진동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 이거죠. 자,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이게 0이 되면은 중근이 되죠. 이 S1과 S2가 같아지니까. 같아지면은 기본계가 우리에게 알려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ct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근이 됐을 때는 하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가 기본계라면은 중근이 됐을 때는 또 다른 기본계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또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중근일 때 기본계가 어떻게 변하나 하는 걸. 그래서 중근일 때는 기본계가 이렇게 하나는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ct고 또 다른 하나의 기본계는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c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제너럴 솔루션 일반애가 표시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수학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쫓아와야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수학도 아닌데 이 아주 쉬운 것도 쫓아올 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착각을 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굉장히 쉬운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로서.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이 중근이 되는 이런 케이스를 critically damped sy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케이스다. 이게 0이 되는 케이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얘가 0보다 작게 될 때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놈들이 그 마이너스 값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게 일종의 뭐 꼭 한자를 표현하면 아감세가 될 텐데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비로소 얘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줄어드는 이런 모양의 리스판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동하면서. 그래서 여기 모양을 딱 보면은 이 리스판스가 이거 사인 코사인이 있으니까 진동하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걸 알 수 있고 요 앞에 있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분의 ct가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쉐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 줄어든다. 얘 때문에 앞에 있는 놈 때문에 줄어든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티컬리 댐프트 케이스에 얘가 0이 된다고 그랬다 이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 요 C값이 2루트 KM이 되는 거예요. 2루트 KM. 아까 그랬죠. C값이 C값과 MK와 어떤 그 서로 비교를 하면서 C값이 의미를 갖는다고.
C 값이 2 루트 KM일 때 요때 크리티컬리 댐프드 케이스가 되고, 요럴 때 요걸 이용해서 2 루트 KM 요 CC 그 크리티컬 댐핑 컨스탄트 요 값을로 댐핑 컨스탄트를 나눈 값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감쇄 B라고 정의를 해요. 감쇄 B. 댐핑 레이시오. 감쇄 B. 그래서 감쇄 B가 1일 때가 바로 크리티컬리 댐프드 케이스입니다. 감쇄 B가. 감쇄 B가 1보다 작을 때가 바로 언더 댐프드 시스템이고, 감쇄 B가 1보다 크면은 오버 댐프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된다. 자, 이 감쇄 B를 갖다 여기에 쓰는 요걸 갖다 요 히람 문자로 제타라고 하는 요 값인데, 제타 히람 문자로 제타로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이 그 두 개의 그 루트 특성 방정식의 두 개의 루트를 구하게 됐을 때 MCK로 표시됐었는데, 이 감쇄 B를 정의하고 고유진동수 그 아까 앞에서 나왔던 루트 n분의 k라는 그걸 정의하게 되면 요 오메가 n이죠. 오메가 요 두 개의 루트를 갖다가 감쇄 B와 고유진동수 오메가 n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말이죠. 그래프를 보면은 그 두 개의 루트가 감쇄 B가 0일 때는 여기 있어요. 두 개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무감쇄 시스템이죠. 무감쇄 진동 시스템. 그러다가 제타 값이 점점 증가하면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이게 컨주게이트 페어죠. 복수함수에서 컨주게이트 이렇게 가서 여기 가서 딱 만나요. 여기 때가 제타 값이 1일 때예요. 제타가 점점 0이었다가 0에서부터 1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1이 되고, 그다음에 1보다 커지면 그다음에 하나 값은 이쪽으로 0 쪽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는 저 무한대 쪽으로 발산해 나가요. 그 두 개의 특성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복소 평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 개의 근이 제타 값의 변화에 따라서 감쇄 B가 0에서부터 점점 증가하면은 감쇄 B는 그 0보다 작은 감쇄 B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물론 방정식상에서 그런 방정식 갖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진동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루는 진동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쇄 상수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방정식상으로 그럼 발산해요. 발산하는 그런 리스폰스가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좀 다룰 때고, 그건 일반 진동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감쇄 B와 고유진동수를 이용해서 그 일반 해를 갖다 표시를 해보면은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동에 관심 있는 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케이스에 관심이 있는 거지, 뭐 크리티컬리 댐프트 오버댐프트 시스템 이런 관심이 없어요.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은 가끔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원래 진동계는 이렇게 언더댐프트 시스템인데 피드백을 통해서, 제어 로직을 통해서 빨리 이 리스폰스를 빨리 잡겠다, 가장 빨리 0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럼 피드백 게인 값을 잘 정해주면은 그 피드백 게인 값을 포함한 전체 진동계의 시스템이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렇게 게인 값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진동하는 놈이 빨리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오실레이션하고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리스폰스를 0으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 그 피드백 제어를 통해, 제어 법칙을 통해서 그걸 달성할 때 그 제어 개인 값을 줄 때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제어 개인 값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어공학 그런 걸 다룰 때 그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오버댐프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언더댐프트 시스템이 보통 진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루는, 진동하면 이렇게 진동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라인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라인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건 바로 안에 있는 사인 코사인 얘 때문에 오실레이션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이 파란 선이 바로 이거를 플랫한 겁니다. 파란 선이. 그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오버댐프트 시스템, 오버댐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 출발할 때 플러스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속도가 처음에 매스의 속도가 플러스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속도가 0. 근데 잡아당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향해서 가는 거고, 이 속도가 마이너스로 처음 줬으면 이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이게 오버댐프트 시스템. 그냥 이건 익스포넨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도 모양은 오버댐프트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두 개가. 자, 이 두 개 차이는 차이를 꼭 얘기하자면은 0으로 수렴하는데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이 훨씬 빨라요. 오버댐프트 시스템보다. 오버댐프트 시스템은 빨리 0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것도 못 가게 만든다. 그래서 오버댐프트 시스템보다는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이 빨리 그 0으로 그냥 수렴해버리는,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을 수렴해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다 하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보면은 미분방정식, 이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요거 속도항이 있죠. 여기 감쇄항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하면 이런 특성방정식, 요거에 특성 방정식 두 개 해 이렇게 구해서, 이게 둘 다 실수죠. 해가.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이 돼버리죠. 이런 솔루션. 일반 해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오버댐프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하고 두 개의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A, B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A, B가 결정된다. 그래서 파이널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에서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업수학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 다뤘죠. 자, 여기 이거를 감쇄비와 고진동수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그러면 이게 M으로 나눠주고, M 이렇게 나눠주고. 그 M분의 K는 오메가는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이고, 제타는 2루트 KM분의 C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X 더블 닷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X 닷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X는 N분의 1 FT. 그래서 이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저런 형태들이 종종 앞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해 놓는 겁니다. 자, 중력이 이런 진동계의 중력이 감쇄비나 고진동수에 영향을 주냐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운동방정식 세울 때 스프링이 이 스프링에 힘이 하나도 안 걸렸을 때의 위치로부터 X 값을 메저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mg라는 게 오른쪽에 또 있죠. cx 닷 플러스 kx 외에도 mg라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죠. 이런 방정식이 돼요. 이런 방정식. 그렇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상수항은 이 진동계의 특성을 결정하지는 않죠. 진동계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던 댐핑과 관련된 특성이나 고진동수와 관련된 특성은 이 앞에 오른쪽에 있는 mg가 솔루션, 제차 방정식의 솔루션하고 관련 있잖아요. 아까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얘를 표시할 때 얘가 그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포지션부터 메저링을 한다. 이 x 값을. 그러면 이 kx가 이게 델타만큼 쳐졌다. 그러면 k 델타가 mg하고 같아져 버리죠. k 델타가. 그렇게 해서 방정식을 갖다 세워버리면은 이 방정식이 요게 없어져 버려요. x를 갖다 거기서부터 하여버리면 요게 mg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동계를 다룰 때 진동계에서 그 변이를 메저링 할 때 어디서부터 메저링을 보통 하느냐면은 저걸 없애기 위해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부터
뭐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메저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저런 비제창, 상수 비제창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유도를 하면. 그래서 그 점을 잘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스프링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요게 mg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k 델타가 mg하고 같기 때문에 서로 캔슬 되다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식이 된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나중에 복습하면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홈워크가 한 20문제 정도 돼 있으니까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듣다가 잘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